안녕하세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정재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의 법적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최근 판례의 동향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거주도 가능하고 호텔로 수익도 벌 수 있는 이른바 수익형 부동산으로 한때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아서 주택 관련된 규제도 받지 않았고 대출도 매우 자유로운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크호스 같은 상품으로 취급되었죠. 생활형 숙박시설의 대표적인 부동산은 부산 LCT입니다. LCT는 LCT 더샵이라는 아파트하고 LCT 레지던스라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 값이 매우 오르자 대출 규제를 바로 시행을 했었는데 LCT 더샵 아파트는 주택이어서 대출이 엄격히 제한되었고 LCT 레지던스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규제도 받지 않았습니다. LCT 레지던스는 그 부동산의 90% 가까이 대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주택 부동산에 대해서 수요가 폭발했고 시세도 매우 급등했죠. 자기 자본 10%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양 홍보 업체도 실거주도 가능하다면서 그리고 주택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어떤 세금적인 면에서 되게 유리한 상품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당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묶인 부동산 자금들이 레지던스 즉 생활형 숙박시설에 몰리기 시작했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4일 날 생활형 숙박시설의 실거주는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갑자기 실거주 목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실거주가 애초에 불가능한 상품을 분양받게 되었고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실거주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부 압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산 LCT 레지던스에서도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정부 정책의 변경으로 혼란에 빠졌다고 언론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수많은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에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분양받은 사람들은 어차피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는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 취소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죠. 일부 지방법원 판례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 홍보 당시 공고하고 홍보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실거주가 불가능하고 수분양 계약서에서도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런 판례가 몇 개 쌓였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2025년 1월 인천지방법원은 생활형 숙박시설 계약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분양 홍보 업체가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자세히 홍보하고 이를 분양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면서 기망을 이유로 취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즉 인천지방법원 2023 가합 59840 판결에서 어떻게 판결했냐면 여러 증거들 예컨대 홍보자료, 동영상 그리고 분양 계약서 이런 것들이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사건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면서 그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 근거를 뭐냐면 일단 홍보 자료에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호텔식 서비스, 거주 서비스 오픈 기재되어 있었고 4인 가족 이상도 거주 가능한 패밀리룸, 프리미엄 고품격 주거 공간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 동영상을 보면 다양한 편의시설 조성으로 주거 시너지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대단지, 복합 부동산 이렇게 홍보를 하였고요.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영상에서도 소형 주거시설, 1인 가구 증가로 대형 아파트보다 소형 주택을 찾는 주거 트렌드에 최적화된 부동산 이렇게 홍보를 했었죠. 이런 홍보 자료들이 지금 이 판례의 중요한 증거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사건 홍보를 위해서 상담 업무를 했던 홍보 대행사 직원들이 썼던 설명 자료를 보면 오피스텔과는 차별화된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주거 플러스 숙박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 사건 부동산의 장점 중 하나로 실거주 가능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호텔 이런 것들과 비교한 표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은 임대 목적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주거 및 숙박도 가능하고 위탁업체를 통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고 기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위 인천지방법원은 생활형 숙박시설 자체가 숙박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수분양자들에게 공지가 되었고 그걸 바탕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숙박은 가능하더라도 주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계약을 취소할 중요한 사정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판례에서 보면 생활형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 및 주거공간이 결합된 형태, 주거 목적 사용 가능, 취사 가능, 전입신고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임대 목적 사용 가능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건 역시 중요한 취소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례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 홍보 당시에 숙박은 물론 주거 및 임대, 그러니까 뭐 전세를 주든지 월세를 주든지 이런 임대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홍보하였고 그런 홍보 자료를 바탕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그 시설에 투자를 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다수의 판례에서도 최근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분양 취소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으로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 법원이 적절한 판단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를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즉 계약금을 납입하고 중도금을 납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면 이렇게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약 취소가 되면 대출 이자를 납입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그 대출 이자 납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신용상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한 이후에 이런 불이익 조치를 막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입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채권 채무 당사자 사이에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고 법원의 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보통 원고가 채무자가 되고 피고는 채권자가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 아파트 수분양 계약을 받은 이후에 사기나 아니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입니다. 이렇게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면 통상 납입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고 이에 따른 분양계약서상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을 달라고 요구하죠. 그러니까 계약금의 2배를 달라고 보통 요구를 합니다. 문제는 분양계약 이후에 중도금 대출까지 받아서 중도금이 납입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시행사에 중도금까지 일부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계약금만 들어갔을 때는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분쟁은 계약 당사자인 수분양자와 시행사 둘뿐입니다. 그런데 중도금이 대출을 받든 아니면 직접 납입하든 중도금을 대출받아서 시행사에 지급이 됐다면 일단 수분양자는 시행사에 중도금을 납입한 상태가 되고 그 중도금을 금융기관이 대출해준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취소가 되면 수분양자는 계약금 반환을 시행사에 요구할 수 있지만 중도금 반환을 직접 수분양자에게 구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보통 시행사하고 금융기관 그리고 수분양자가 계약을 할 때 이렇게 계약 취소됐을 때 중도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수분양자의 권리를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양도담보계약서를 보통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런 양도담보 계약 때문에 수분양자들이 직접 대출받은 중도금을 나한테 달라 요구할 수는 없죠. 그럴 때는 시행사가 그 계약 취소에 따라서 받았던 중도금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수분양 계약서를 믿고 대출을 해줬는데 자기와 무관한 사유, 그러니까 뭐 계약 취소든 뭐든 이런 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취소되어 버려서 금융기관이 통상 받을 수 있었던 이자 상당의 그런 이익이 없어지게 되었죠. 그만큼 손해가 생겼고요. 그래서 수분양자들이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고 중도금 이자 납입을 중단을 하면 바로 금융기관에서는 그 수분양자들에게 신용불량자 등록을 하겠다, 빨리 이자를 납입하시라, 이런 경고성 문자를 계속 보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걸 믿고 대출을 해준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금융기관의 불이익한 조치를 막기 위해서 중도금 상당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그런 접수된 소장의 접수 확인증을 통해서 금융기관의 불이익 조치를 막도록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물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본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 계약 취소 소송에서 계약 위반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적으로 불필요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확인 소송은 각하될 가능성이 꽤 높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금융기관의 신용상 불이익 조치를 막기 위해서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제기되면 접수 확인증을 통해서 금융기관의 어떤 조치를 일시적으로 막는 것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 급증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계약 취소 소송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최근 지방법원 판례의 경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라도 금융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막기 위해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찾아오셔서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